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의 면역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냉방병에 걸리고 나면 이런 균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응급실에 가가지고 입원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어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막 덥고 그러니까 실내에다가 에어컨을 많이 켜죠. 그런데 이 에어컨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에어컨 바람을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에어컨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원래 체온이 낮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체온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추위로 느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추위로 느끼게 될 때는 어때요? 그 부분이 우리 면역도 떨어뜨리고 또 교감신경 항진해서 또 면역이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에어컨 바람보다는 어때요? 약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차라리 에어컨보다는 어때요? 선풍기가 낫겠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여름철을 지날 때 에어컨을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너무 찬 기온, 이 부분들이 면역을 떨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온 차이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매우 차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오면 또 엄청 더워요. 이 기온 차이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런 기온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냉방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우리 환자들한테는 몇 배의 이 안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름철에 기온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지 않게끔. 그래서 실외 기온에 맞춰서 실내 기온을 조금씩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외와 실내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은데, 보통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신경계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면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또 피로도도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온 차이를 줄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가능한 한 내 몸의 체온이 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에어컨을 써버리면 체온이 떨어지죠. 체온이 떨어져서 떨어진 만큼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체온하고 면역하고 관계에 있어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의 면역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은 매우 체온하고 연관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체온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에어컨이나 햇빛에 의해서 오는 우리가 기온에 의해서 우리 체온이 변화되는 것도 오히려 그거는 어때 즉각적인 효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어컨에서 또 하나 문제는 감염이에요. 우리가 그 에어컨에 있는 필터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 주면 이 필터에 많은 세균들이 이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여름철에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감염이 되게 되면, 이때 오는 감염들이 보면 대개 이 균들이 저항성도 강해 가지고 항생제도 잘 안 듣고 그런 균들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다가는 폐혈증 올 수도 있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호중구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청소가 되지 않는 이런 에어컨에서 보면은 레지오넬라 균과 그다음에 아스퍼길러스라는 이런 곰팡이들이 균들이 많아요. 이런 균들은 일반적인 감염보다도 훨씬 더 문제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냉방병에 걸리고 나면 이런 균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응급실에 가 가지고 입원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필터를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자주 좀 교환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언제 뭐 필터를 갖다가 갈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어컨 옆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인제 이런 그 에어컨에 의해서 오는 병들은 보면은 어떤 폐렴이 잘 와요. 우리 암 환자들은 제일 위험한 게 폐렴이에요. 특히 항암을 하다가 폐렴이 오면은요, 예,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렴들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에어컨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우리 이제 폐렴이 한번 오게 되면은 어때요? 막 고열이 나죠. 그다음에 호흡 가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증상이 오면은 감기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8도 이상이 계속 열이 난다? 그럼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되게 이제 여름철에 그리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이 증상이 오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가벼운 게 아닌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 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열제나 먹고 이렇게 지나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에 만약에 내가 에어컨을 좀 장기간 쬐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런 증상들이 열이 나고 한기가 들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응급실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에어컨을 관리를 할 때 우리 암 환자들한테 가장 적당한 적절한 기온을 어느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좋은가? 대개는 한 26도에서 28도 사이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여름철 습도가 높잖아요. 몸이 급급하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습도를 낮춰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 습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겠고, 또 하나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다이렉트로 맞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어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에어컨에서 가능한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특히 필터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또 어때요? 오랫동안 실내에 있으면 계속 이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 2시간 간격으로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다 열고 공기를 갖다 한번 순환을 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안에 들어와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가서 할 때는 우리가 체온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또 우리가 그 외부에 나가서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쐬는 에어컨은 굉장히 기온이 차요. 예. 그럼 막 가서 추워서 덜덜 떨잖아요. 근데 또 바깥에는 기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다가 긴 소매, 가디건이라든지 아니면 목에 두를 수 있는 스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서 그 너무 찬 에어컨이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 가지고 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여름철에는 이런 부분들, 날것 먹는 거, 그다음에 어떤 자외선이나 수분,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잘못하면은 내가 응급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아마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첫째로는 어때요? 생식을 가능한 좀 피하자. 그다음에 상온에 이렇게 노출돼서 시간이 좀 오래된 것은 절대 먹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외선을 피하자. 너무 강한 자외선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려서 오는 탈수를 필히 즉석에서 해결을 하자. 그다음에 해결을 할 때는 특히 가능한 한 단순한 정수기물보다는 미네랄 워터, 미네랄이 좀 함유되어 있는 이런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바람을 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피하고, 또 하나는 온도는 항상 26도에서 28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항상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죠. 사소한데 이 부분이 나한테 어떤致命적인 부분도 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할수록 누가 보면은 좀 뭐 별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몸 관리를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방심해서 이 부분이 나한테 어떤 큰 문제가 된다면 이 방심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 더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여름철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하게 여름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우리 환우분들 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여름철에 우리 암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름철의 관리가 겨울철 관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을 좀 우리 환자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여름을 정말 멋지게 잘 보내서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서 해방이 되고 완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 환자의 면역에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은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요, 대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산성화예요. 산성화가, 암 주변에 산성화가 돼 있으면 면역세포는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암세포는 어때요? 암 주변에다가 산성화를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젖산을 만들어내요. 이제 부수적으로 젖산이 나오죠. 마지막 산물이. 그러면 젖산이 산성이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걸 쫙 옆에다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가 들어와가지고 산성 지역에 들어오면 힘을 못 써버려요. 그러면 공격을 하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게 젖산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암세포가 죽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고, 면역세포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대식세포 같은 거 이래요.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그 어떤 염증 반응이나 있을 때 마지막 청소부 역할을 해요. 또 청소부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싸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어떤 뭐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죽이면 이거를 대식세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먹어요. 먹어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인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한 정보를 다시 T세포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받아보고 이거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공격을 안 하고 정보를 받았는데 이게 이물질이야. 적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제거해야 돼. 그 결론이 나면은 이 T세포가 대식세포가 알려준 정보에 관한 면역세포를 몽땅 만들어내요. T세포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대식세포가 오히려 암을 보호하는 대식세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것을 대식세포 1, 2로 나누는데 2번이 오히려 공격을 안 하는 거고 1번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상태가 되면 대개는 암이 공격을 해요. 근데 2번 상태가 되면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상태가 되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1번이냐 2번이냐 대식세포 상태가. 우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T세포도 보조세포에 의해서 암을 공격하는 세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도와줘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고 또 T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완전 탈진 상태로 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T세포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NK세포도 다르고 수지상세포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섬유 조직들이 섬유 조직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특히 이제 암세포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은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특히 뭐 IL6라든지, 그 다음에 IL10이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 많이 있게 되면 염증 반응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공격을 잘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IL2라든지, IL12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암에 대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강화된 면역세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성을 알칼리 쪽으로 바꿔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바꿔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개선해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은 크게 생각해서 우리 환경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암을 도와줘 버리는 환경이 있다. 암세포가 폭발하는 최악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는 제일 1번에 저는 항상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산성화, 우리 환자분들도 산성화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암이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 수 있는 게 산성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일단 우리 면역세포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돼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우리가 산성화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다 산성 요소들이에요. 우리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성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족산을 만들고, 그래서 산성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이잖아요. 또 산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에요. 또 산성.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이제 물질들은 다 산성 물질이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특히 더 산성화를 시키는 요소들을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데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을 같이 먹지를 않으면 산성화가 갈수록 심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야채 같은 것을 안 먹는 사람들,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 미네랄이 이제 우리가 알칼리로 바꾸는 쪽에 큰 영향을 하는 거거든요. 미네랄은 대개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우리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우리가 일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산성인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칼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물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나 산성 물질들을 바깥으로 빨리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빼주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들어가서 알칼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 어때요?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암이 없을 때는 그래도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암이 있었을 때 이런 생활을 계속 한다면 암은 자기의 산성화 상태의 주변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세포도 공격을 못하고 어떤 것에도 공격을 안 받고 바깥에다가 튼튼한 성을 하나 만들어 쌓아놓고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산성 물질이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 같은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산성화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면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장애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산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안에 환경을 전부 다 산성화 하나로서 모든 면역 세포들을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성화를 개선해야 된다 해서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채소밖에 안 먹는다. 근데 나 계속 검사를 하니까 산성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식을 먹지만 이것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채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단당류 계통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은 현미 같은 걸 먹잖아요. 현미는 무조건 다 복합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미도 어때요? 현미를 걷어냈을 때가 우리 쌀이잖아요. 도정된 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단당류가 들어있어요. 단지 뭐냐면 겉에 있는 식이섬유나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을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에는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막는데 안에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 그럼 안에 있는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먹는 것은 정말 난 채식밖에 안 먹었어. 그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계속 산화물이 만들도록 주는 것. 즉 뭐냐면 스트레스, 수면 장애라든지, 또 주변에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뭐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나는 채식만 먹었는데 왜 내가 알칼리가 안 되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몸 안에 세포가 어떤 염증성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면 고지혈증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성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면은 오메가6 계통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췌장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은 저 안쪽에 가장 깊은 후복막 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꼽 있는 데서부터 저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췌장이고,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그 주변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췌장암 때 나오는 증상은 대개 이제 허리에, 등에 통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 보면 뭐 요추부 염좌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췌장암은 주변에 혈액이 엄청 많아요.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 대부분 이 혈관들에까지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 혈관들에 전이가 되면은 수술하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주변에 또 혈관들이, 중요한 혈관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은 그 혈관들, 전이가 안 됐더라도 혈관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췌장암은 우리 특히 두부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우리가 복부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 이게 췌장암 수술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다 보면은 어때요?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관에 이렇게 침범이 잘 되기 때문에, 혈관에 갔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장기로 이게 전이가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데, 뇌라든지 뼈라든지 이런데 전이가 잘 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고, 췌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어떤 암보다도 이게 증상이 좀 심해요. 또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췌장암이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들입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1번은 염증이에요. 우리가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장하고 연관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췌장염이. 술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오잖아요. 네, 그래서 췌장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주, 술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게 췌장염으로 넘어가서 췌장암으로 잘 가죠. 그럼 이제 술은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느냐, 이게 외국 논문에 이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석 잔 이상은 한 22%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에만 주로 영향을 준다. 또 뭐 방광 이것만 생각하는데 췌장암에도 담배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피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발생률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췌장이 안 좋으면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죠.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성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1.8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췌장암에 대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2013년도 10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펀메디에서 나온 걸로 저널 가스트로엔테롤로지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만약에 췌장염을 한 5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발생률이 1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췌장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이게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정말 그 유전을 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췌장을 취약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족력에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 좀 정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췌장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효소 검사 이런 걸 하는데 뭐 CT를 찍는다든가 조금 더 정밀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면은 2010년 11월 달에 이 NIH 펀메디에 올라온 자료인데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역학조사, 최신의 역학조사를 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췌장암에 관한 그 역학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지만 알코올 섭취가 이제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또 그 외에 과체중, 비만이죠. 비만. 그 다음에 내당증.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에 오는 대사성 질환들이 전부 다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췌장암 전조 증상 하면은 일단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무증상이죠.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왜 없냐면요. 저 장기 맨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겉으로 지금 올라와야 지금 증상이 좀 나올 건데 맨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암이에요. 체중 감소. 우리 암에서는 체중이 빠지면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지면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암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들. 되게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잔병이 많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크고 있는 암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췌장암하고 이렇게 결부돼서 보면은 일단은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구토, 그 다음에 식욕저하.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보면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췌장 미부에 오는 암인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죠. 두부암인 경우에는 황달 같은 게, 그 다음에 고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췌장암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췌장암 덩어리가 압박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것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되게 이제 요추 부위죠.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 염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췌장암 때문에 아픈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은 그런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 이걸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허리에 대해서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안 좋아진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한 분이 허리가 아픈데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이제 초음파를 했죠.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T를 해보니까 췌장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도 뭐냐면 췌장하고 연관된다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계속 병원 돌면서 허리 치료만.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잘 안 낫는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죠. 첫 번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알잖아요. 제일 많은 게 염증,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담배는 많이 피는 분들은 맨날 어때요? 폐만 검사를 해요. 폐만 검사를 할 게 아니고 방광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셔야죠.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이제 알코올로 인한 염증이 오게 되고 췌장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운동을. 그리고 체중 같은 것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이게 비만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같은 경우는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근데 이 과일도 달지 않는 과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 통곡이죠. 그러니까는 뭐 통밀, 뭐 호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리, 뭐 현미, 이런 것들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중해 식단으로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비타민을 조금씩, 비타민 B계통을 좀 보충해 준 게 좋겠고요. 제가 가장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해야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시기 때 이미 뭔가가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발견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예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